귀에 자꾸 들려요. 거울이 세종대왕으로 보이고 막 절하고 그랬어요. 아줌마는 그 남들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난 내 눈에는 뭐 똑같이 보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세탁물 갖고 오면은 세탁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 세탁이라는 신호가 쟤를 죽여라 하는 암호다. 환청과 환시, 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정신분열이라 불리던 이 병은 3년 전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로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현은 말 그대로 편악기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정신의 부조화를 치료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조현병 외에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과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경기도의 한 임대주택. 47살 이모 씨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자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 씨의 삶은 8년 전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을 잇따라 겪고 난 후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헛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보이시는 거예요? 아줌마도 보이고 아줌마 친구들도 같이 보이고 그 자기 이제 잘 하면은 내가 옛날에 사업했던 거 다 이렇게 해주고 건강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이 씨는 인터뷰 중에도 문득 증상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아까 아줌마 들어가던데 아줌마가 맞아요. 이게 아까 들어오실 때 아줌마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더니만 참 못하겠다. 집을 나가 정신없이 떠돌다가 구급차에 실려가기를 수차례. 생계 유지가 안 돼 4년 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고 주변의 손가락질로 아이들은 전화까지 했습니다. 너희 아빠 정신병 다닌다며. 너희 아빠 무슨 뭐 또라이라며. 아직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절망 속에 한때 자살까지 기도했었다는 이 씨. 의료진은 현재 입원 치료를 권하는 상황이지만 미성년자인 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외래 진료만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똘똘하고 잘 나왔던 남자인데 내가 왜 정신과 다니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아이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부모도 또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난 14일 경찰청 앞 부담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신질환 환자 모임과 인권단체 등 12개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 공무원을 선발할 때 최근 3년간의 정신과 치료 경력을 조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을 범죄자로 증식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찰청의 인권침해적 정책적 발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경찰 선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국가기관이 나서서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 경찰은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이쪽 저쪽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가장 합리적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있는 걸까?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범죄를 일으킨 128만 명 중에 정신질환자는 0.3%에 불과합니다. 범죄율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정신질환이면 일단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또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500만 명. 그중 정신질환계의 암이라 불리는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입니다. 조현병은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개선되고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상한 병이라는 편견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치료나 재활보단 수용과 다름없는 장기 입원으로 사회와 격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15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김모 씨.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 씨는 3년 전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복용하던 약 중 하나를 더 이상 처방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약 개념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따님은 이게 한 알에 6,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으니까 이 약을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주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데 정신과 질환은 유독 다른 병과 다르게 정액제로 묶여 있습니다. 액수도 적어 외래의 경우 2008년 이후 6년째 하루 무조건 2,770원. 이 때문에 효과가 좋은 신약 대신 마비 증상 같은 부작용이 심한 값싼 약을 먹어야 하고 적극적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치료의 폭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자꾸 약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돼서 기능이 더 떨어지고. 하지만 입원을 할 경우엔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즉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정부가 병원에 지급합니다. 병원 입장에선 입원을 많이 시키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 보호자 역시 환자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자꾸 입원시키게 되는 겁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만 됐다면 전액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있어보면 힘드니까 그저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 수용소 이런 데서 이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제도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지난 10년간 무려 3만 개가 늘어났고 자연히 여기에 쏟아붓는 돈도 폭증해 이제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정신과 병원의 병상 수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202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의료비에 아주 어마어마한 붕괴 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도 보호자 입장에서도 입원시키는 게 더 편한 일이 되고 여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지다 보니 정신질환자는 어떻게든 안 보이게 숨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격리식의 대처로 과연 빠르게 늘어나는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전에 있는 한 재활시설. 정신질환 회원들이 미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좋은 마음이 표현됐고 이거를 각자 소개를 할까요? 증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환자들이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살며 재활을 하는 그룹 홈입니다. 이곳에서 장기 입원을 했던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200명의 환자가 있는 외딴 요양원에서 살았다는 백은옥 씨. 거기에 얼마나 계셨나요? 오래 있었죠. 92년도 와서 거의 92년도 들어갔죠. 92년부터 계속 한 군데 쭉 계신 거예요? 네, 20살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 수양원이요. 지금 이제 41죠. 박명우 씨 역시 고2 때 발병한 뒤 역시 한 요양원에서만 20년을 살았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받아줄 가족이 없어 긴 세월을 세상과 단절된 채 보낸 겁니다. 집에서 안 받아줘요. 가고 싶어도 집에서 안 돼. 있을 데가 없대요. 너가 있을 데가 없다? 예. 평생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속상하시겠어요? 안 속상하세요? 예, 좋아요, 이거. 이들은 장기간 수동적인 단체 생활을 한 탓에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구나. 미리 이제 이런 자유로운 곳에 알아서 나와서 생활했으면 많이 살아서 살 수 있는 재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 같은 그룹홈 회원 중에서도 입원 기간이 짧았던 젊은 환자들은 빨리 사회로 복귀합니다. 2년 전 휴게소 매장에 취업한 최경섭 씨.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는 최 씨는 올 초 한 달가량 다시 입원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껏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회를 다시 줬기 때문에 그 기회에 제가 실망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신질환자들을 돕는 이런 소규모 그룹홈들은 현재 전국에 280여 개. 10년, 20년 병원에 두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얼마니까 1,500명. 1,500이고 10년이면 1억 5천이에요. 국가 돈, 그거 다 국가 돈입니다. 100%. 재활시설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병원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정신과 전문병원. 오전 10시가 되자 환자인 26살 이아영 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는 대신 병원 내 커피숍으로 가더니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거는? 네. 병원이 운영하는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다 3년 전 발병한 아영 씨는 병원에서 치료는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주변은 없어서 조금 먼저 다가가기 좀 그랬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그 성격도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매일 낮 병원에 와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듣고 밤에는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환자가 290여 명으로 입원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입원 환자들 역시 증상만 조절되면 3개월 이상은 입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사회성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게 특히 정신질환자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 빨리 퇴근을 시켜야 되겠다. 아침에는 출근하듯이 오라. 우리 주변에서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 자체는 물론 주변의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절망하고. 힘들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병.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 이분은 다른 게 아니고 아픈 거다라는 그런 인식 확산이 돼야 이분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에 나가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든 병처럼 정신에 든 병도 똑같이 치료하면 된다는 인식의 전환. 이것이 정신질환 500만 시대를 맞는 첫 단추일 겁니다.